한국인의 정통 주간신문 이루서울 1317호가 발행됐습니다. 이루서울 TV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루서울 TV 주간 박종진입니다. 네, 오늘 검사장 인사가 엄청났는데 너무 파격적이네요.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 출범 이후 검찰 고위 간부 인사가 좀 단행이 됐는데 눈에 띄는 점은 27기도 윤석열 검찰총장하고 아주 가깝게 일했던 사람들이 27기까지 이번에 승진이 됐습니다. 동기기수 인구로 23기들 전진 배치됐습니다. 고검장의 중요 보직으로 다 가게 됐습니다. 과거에는 동기가 총장이 되면 사실상 다 그만뒀는데 이번에 윤석열 총장이 워낙 사법고시가 늦게 합격하는 바람에 동기들이 다 나이가 어립니다. 그래서 동기들이 임명되면서 집단 지도 체제를 구축하는 모양새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똑같은 자세가 돼야 한다. 이게 진심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청와대와 정부 여당의 권력형 비리 등도 엄정하게 좀 수사해달라 당부했는데요. 국민이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오늘 석동현 전 서울 동부지검 검찰청 검사장, 이분이 사실 검찰총장 후보였었는데 굉장히 안타깝게도 여러 가지 후배가 잘못한 걸 책임지고 동부지검 검사장에서 그만두셨는데 오늘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요즘에 고생 많으시죠? 윤석열 검찰총장하고 대학은 동기신가요? 예. 동기입니다. 대학을 같이 다녔습니까? 예. 근데 왜 이분은 우리 변호사님은 17기인가요? 18기? 15기. 와, 15기. 15기고. 거기는 23기네요. 예. 야, 그럼 8년 차이네요. 예. 우리 윤석열 총장이 참 사실은 동기면서도 가장 존경하는 그리고 유능하고 아주 호방한 정말 사나이다운 그런 친구로서 우리가 40년을 참 이렇게 가깝게 지내왔습니다만은 최근 몇 년 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또 업무와 관련해서 좀 부침도 겪고 또 특히 이제 문재인 정권 이후 지난 2년 전에 화려한 그야말로 화려하게 부활됐죠? 부활을 해서 여러 가지 또 역대 어느 서울검사장과 비교될 수 없을 만큼 많은 이 사건 수사를 통해서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 또 아주 비판적으로 또 이렇게 원망스럽게 보는 또 그런 그 속에서 비판적인 목소리가 더 많죠, 사실은.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칭찬을 하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아서 그분들은 이 전체적인 수사의 방향을 보니까 비판적인 목소리가 더 많죠. 왜냐하면 지난 2년 동안의 소위 적폐 수사가 결국 따지고 보면 정권 교체기마다 있는 소위 전 정권 인사들에 대한 다소 정치 보복적인 그런 수사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정권 교체기에 있었던 그런 정치 보복 수사보다 지난 2년 동안의 이 수사가 좀 몇 가지 특징적인 요소 때문에 좀 양적으로도 굉장히 방대했고 또 방법 면에서도 근데 직권남용을 너무 남용한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직권남용을 남용하고 있다. 직권남용죄 적용을 너무 전 정부의 공직자나 정치인들 기타 권력 실세들 소위 죽은 권력이라도 표현하고 끈 떨어진 사람이라고 표현한 그 사람들 할 때에 어떤 뇌물죄를 반드시 이렇게 그걸 밝혀내야만 된다는 그런 나름대로의 어떤 불문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나름대로 이러한 어떤 커넥션 또 이러한 어떤 특혜에 있어서 분명히 어떠한 돈이 오갔을 것이다. 특혜가 오갔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을 밝혀내야 되는데 증거를 잡아서 해요. 그만큼 어렵습니다. 어렵다 뇌물죄는 그거 증거 어렵다 보니까 어렵죠. 그만큼 사건화되는 어떤 그 경우가 상대적으로 적죠. 그런데 이번 정부는 뇌물죄로 구속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직권남용, 정치관여, 업무방해 직무유기. 그러니까 다소 소위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도 표현한 사람도 있고 어쨌든 좀 무리한 특히 국정원 관계자들 한번 보십시오.
자기 재직 중에 자기 업무의 일환으로 이렇게 관행적으로 해왔던 부분들, 그것이 과연 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적어도 이것이 어떤 자기가 어떤 개인적인 일 속으로 착복하기 위한 게 예, 아니겠죠. 그게 아니었는데 그거를 그냥 직권남용으로 이렇게 가버리니까 만약에 이런 잣대가 되면 현 정부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다 직권남용으로 볼 수도 일도 있죠. 해석할 수 만약에 다음 정권에 무조건 할 수 있죠. 입장이 달라지고 이것은 보수로 정권이 넘어갈 때는 말할 것도 없지만 같은 민주당이 정권을 잡아도 이라 마찬가지죠. 하더라도 네. 어떠한 그 정치적 역학관계에 의해서 만약 문제를 삼으려면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정부는 막 막 그런 해요. 걸 막 했는데 또 법원이 또 같이 또 약간 좀 그런 코드적인 분위기가 되면서 한번 만들어지니까 길이 한번 뚫리니까 그냥 그쪽으로 계속 한 것 같아요. 검사들 인사해도 좀 하지 않았습니까? 검사장 하실 때 부산지검장도 하시고 동부지검장 할 때 검사들 인사도 좀 하죠. 법무부나 대검이나 일선청의 부장들까지의 보직은 전부 법무부에서 인사를 합니다. 아, 부장들까지. 부장들도. 그럼 부장 밑에 검사, 부부장 검사나 이런 사람들 할 수 있죠. 부배치라고 그러죠. 부배치는 그런 하는 거죠. 그런 정도에서 형사로 기관장이 보내고 합니다. 뭐 공안으로 보내고 이런 그렇습니다. 거는 기관장이 하죠. 그렇습니다. 아니 제가 아는 공사사장은 그 인사한 거 가지고 지금도 직권남용이라고 지금도 이거 그만둔 지 2, 3년 됐는데 박근혜 정부 때 사장님 지금도 계속 조사받고 다니더라고. 그 직원 인사한 사람이 이제 불만을 제기한 거죠. 아니 지금 저 미투 사건으로 지금 고생하고 있는 안태근 검사장이 그 경우지 않습니까? 아, 그 미투 사건 했던 서모 네, 검사가 네. 자기가 예를 들어서 어디 지금 통영지청인가 어디 발령난 거 지방지청으로 간 잘못됐다. 것은 네. 원래는 내가 거기 갈 그게 아닌데 안 그 검사장이 어떠한 복수한 짝에 거다. 대한 불이익을 준 거다. 예, 불이익을 준 거다 하는데 어떤 검사를 말이죠. 저 부산지검으로 이렇게 배치했다가 또 그다음 다른 사람 이렇게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부산지검에 보낼 사람이 한 사람 더 나왔다. 그럼 먼저 말을 놓았던 사람을 또 저 창원으로 보내고 대구로도 보내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번에 보니까 3, 4일 전에 이제 기자들이 예상 검사장 승진자들을 썼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하고 실제로 지금 오늘 나온 사람하고 다 틀렸어요. 보통 기자들이 예상을 좀 하면 맞는데. 후진적인 저는 현상의 하나라고 보는데 이게 이 검찰 간부들 인사를 앞두고 이제 법조 기자들이 소위 이 인사평을 쓰면요. 그게 아무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것이 결정적인 요소가 사실은 되지 못해도 또 하마평에 후보자 입장에서는 이름이 오르면 기대가 되죠. 기대가 되죠. 이제 예측 가능성이 무너졌다. 이제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벌써 한 20년쯤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 소위 그 후보군으로 압축이 됩니다. 네. 그럼 각 기수에서 검사장이 한 10명 내외가 나온다고 하면 네. 각 기수별로 네. 그간의 어떤 보직 경로에 의해서 그 한 2배수 정도로 어느 정도 이제 압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중에서 이제 하마평도 나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서울지검 차장쯤 되면 가장 유력한 소위 영순위 이제 이렇게 네. 되는데 거기서 이제 안 되면 이제 이게 뭐지? 왜 이렇게 됐지? 이제 이런 멘붕에 빠지죠. 예. 그리고 또 이제 그런 후보군에 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면 의회의 이제 발탁 인사가 그러니까 이번에 중요 부서 부장을 경우가 많습니다. 한 번도 못한 사람이 검사장이 됐어요. 전혀 예상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고검검사도 검사장이 됐어,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와. 부분들이 이 정부의 어떤 예컨대 지방대 출신이라든지 소위 비스카이 대학 출신들에 대해서 좀 기회를 준다든지 약간의 네. 그런 요소도 사실은 있고요. 통상적으로 이런 인사는 말이죠. 법무부 장관 또 그리고 청와대 민정수석 이런 데서 나름대로 이런 여러 가지 내부적인 검토를 거쳐서 조율을 하는데 아니 이번엔 민정수석도 물러났어. 그렇죠. 또 지금 장관도 이제 곧 물러나. 난 이번 인사를 하는 데 있어서 그렇다고 윤석열 총장, 신임 총장이 자기가 뚝딱뚝딱 다 하지는 않았거든요. 아니 근데 그러니까 거의 다 한 것 같아요, 보니까. 많이 의견을 반영했다는 의견 것을 반영한 보입니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초임 검사장을 바로 공안부장 바로 반부패 강력부장 시켰더라고요. 시켰고 27기를 시켰어. 한동훈 검사장인가요? 그렇습니다. 와. 이제 그런 식이 되고
사실은 그런 깜짝 놀랐어. 현상은 여기가 핵심인데. 근데 그런 현상은 깜짝 놀랄 것도 없어요. 윤석열이를 지금 검사장 2년 전에 시키면서 바로 서울검사장 시킨 데서 얘기 다 한 겁니다. 거기서 깜짝 놀랐죠. 거기서 좀 소위 그 전통적인 기수서열을 이제 완전히 무시, 파괴를 한 거죠. 아마 이것이 갖는 이 정부의 인사의 특징적 요소죠. 현재의 정부, 좌파 정부의 인사를 보면 참 우리 우파들이 배울 부분도 있습니다. 화끈하잖아요. 화끈하다. 그리고 내 마음에 들거나 내 어떤 그 입장에서 정말 키워줘야 되겠다. 혹은 보답해야 되겠다 하면 눈치도 안 봐. 좌고우면 이런 거 없습니다. 눈치 안 보고 확 기존의 그냥. 서열 관행 이런 거 없습니다. 이런 건 좀 배워야 된다. 이런 건 우리 우파들의 약점 중에 하나가 열심히 일한 사람들도 그냥 그렇고 챙기는 것도 없고 그러다가 어떤 일이 생기면 그냥 떠내고 말이지. 네가 알아서 네가 헤쳐나가라고 하는 식이지. 감싸주고 보호해주는 거 있습니까? 청문회 한번 보십시오. 청문회에서 공격을 받든지 말든지 민사청문회 보고서가 채택되든지 말든지 그냥 갑니다. 네. 근데 과거의 어떤 그 보수 정부를 한번 보십시오. 청문회에서 문제 세면 얻어맞고 터지고 하면 전화도 한번 안 걸어줍니다. 김태우 총리 서리 후보가 골프장 한번 간 사진으로 그만뒀잖아요. 어때이 총리는 어떻고 문창국 총리는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 교회에서 발언했다고. 아니, 그 내용이 그럴 내용이 아닌 것도 뭐가 터지면 이렇게 감싸고 이를테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이런 점에서 꼭 내가 일을 시켜보고 일 잘못하면 6개월이든 일을 한번 시켜보고 아니면 그때 비판 달게 받고 어떤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 좀 이런 좀 필요하지 않나요? 그나마라도 그렇게 하는 거는 지금 현재의 이 좌파 정부고 지금 우리 소위 우파 보수 정부에서는 참 이렇게 사람 키우는 일, 믿어주고 아끼는 일 그런 것이 참 익숙치가 않고 문제 생기면 네가 책임져라. 네, 책임지고 또 책임지는 건 좋아. 위로 전화라도 한마디 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 그런 후보자들 아직 전화 한번 받은 적 없어요. 이번에는 출신 대학도 좀 배려를 하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성윤 검찰국장도 같이 일하셨죠? 그런 면에서는 동부지검에서 같이 동부지검에서 일했죠. 같이 일했습니다. 이분이 그냥 그때 인턴 검사 사건으로 인턴 검사가 피의자랑 이렇게 성관계 맺고 그래가지고 그때 책임지고 그때 당시 동부지검장 왔던 우리 변호사님이 책임지고 그만두셨을 때 이분이 거기 지도부장이었죠, 그분이. 담당 위에 부장입니까?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 어떻게 또 아셨는데 어쨌든 이 이성윤 검사의 그 당시 그 인턴 검사의 바로 위에 부장검사. 부장검사를 했었습니다. 어쨌거나 이성윤 그때 징계를 좀 먹었겠죠, 조금? 아마 먹었을 겁니다. 저는 바로 적극적으로 사표를 내고 나가서 그때 후에 왜 그만뒀어요? 그거 동부지검장이 책임질도 않은 것 같은데. 그때 한 열흘 전에 또 검찰에 참 어마어마한 스캔들이 한번 일어났습니다. 열흘 전에요? 그 한 열흘 전에 검찰 간부 중에 모 인사가 소위 그 뇌물을 받았다 하는 근데 그 금액이 좀 컸습니다. 그래서 현직 간부가 조사를 받고 구속되는 일이 열흘 전에 있었습니다. 그 열흘 후에 이를테면 제가 장으로 있는 기관에서 또 이제 막 수습검사, 로스쿨을 졸업하고 수습 중에 있는 검사지만 밖에서는 수습자를 빼고 보죠. 검사 스캔들이지 수습검사의 스캔들이 아니다 말입니다. 제 생각에는 총장이 사표 낼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 검찰총장이 이건 사표를 내야 되는 일이다. 총장이 적어도 자기 직에 연연해서는 안 돼.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그런 게 있잖아요. 이런 어떤 조직에 불미한 일이 생기고 도덕성이나 기타 굉장히 참 우리가 눈살 찌푸린 일이 생기면 국민적 원성과 비난 일시에 쏠리지만 그래도 장이 이거에 대해서 어떤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면 또 우리 국민들이 또 참 마음이 놓이죠. 뭐랄까 약간 여론이 이렇게 좀 방향이 물론 바뀌죠. 수습은 수습대로 하더라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당시 총장이 이건 책임져야 될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총장이 그런 끝까지 안 그만뒀어요.
본인도 이거 더 이상 내가 얘기하지 않겠는데 그래서 그 총장 이름이 뭐죠? 제가 알겠습니다. 빨리 찾아보세요. 근데 결국은 그 총장도 결국은 제가 그렇게 옷을 벗고 나서 한 일주일 만에 그만뒀죠. 또 그만두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번 인사가 이렇게 보면 뭐 워낙에 전임 총장서부터 윤석열 총장이 5기수를 이렇게 건너뛰었죠. 내려오는 상황이 되니까 이 과정에서 어쨌든 요번에 선배 중에 물러난 그 사람들 중에는 좀 더 적어도 만약에 이런 5기수를 이렇게 넘는 인사가 아니었더라면 한 1, 2년 더 검찰의 그 간부로서 후배들 지도를 더 했어야 할 그런 또 존경받는 사람들이 아까운 또 친구들이 좀 그만뒀구나. 그만뒀는데 뭐 큰 틀에서 보면 뭐 이 또한 관운인 것이고 결국은 이런 기수 속에서 기수가 빠른 사람이 그만큼 이 경험들이 많지 않습니까? 당연히 검사 그런 차원에서 결국은 그 기수 서열을 우리가 중시를 하게 되는 왔던 것이고 또 한정된 그 간부의 소위 말하는 TO라는 개념에서 보면 왜 선배가 자리를 비워줘야 또 후배들이 올라가는데 후배가 총장으로 왔는데도 그 선배라는 사람이 나는 좀 더 해야 되겠다고 버티면 밑에 사람들은 영영 오를 자리가 없는 장군들도 그렇죠. 선배 후배들이 이제 더 위로 성전해 보면은 대부분 이제 그만두는 게 한상대 검찰총장이었군요. 이 검찰국장 이성윤 요 검사장 이분 자리에 근데 경희대 법대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 그죠? 후배죠. 대학으로 치면 두 분이 아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뭐 문재인 성균관- 대통령이 경희대 법대 나와서 그 영향력이 좀 있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뭐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가요? 그런데 네. 어쨌든 우리 이성윤 부장도 어쨌든 검사로서의 어떤 자질이나 특히 성품이 굉장히 참 겸손하고 또 그러면서도 치밀하고 그래서 장점을 많이 갖춘 그런 후배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이런 부분들도 뭐 다소는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했을 거라고 봅니다. 윤석열 총장이 어떻게 청와대 눈치를 좀 볼 것 같습니까? 솔직히 좀 친구로서 딱 저는 윤석열 총장을 40년을 지켜본 입장에서 이 친구는 좌파가 아닙니다. 또 진보도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기본적인 이 성장 과정이나 그동안 이 세상을 보는 시야는 그렇다고 극우는 아니지만 저는 굳이 그 하자면 보수 우파에 저는 가깝다. 그것을 분명히 심지를 갖고 있다고 봅니다. 중도 우파 정도는 된다. 그리고 이렇게 이 친구는 절대 저에게도 몇 번 얘기했죠. 저는 자기는 뭐 국회나 정치에 대해서는 요만큼도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치권을 기웃하지 않겠다는 않겠다. 것이고 그래서 지난 2년 동안의 적폐 수사 때문에 많은 사람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특히 보수 쪽에서 뭐 아주 그쪽에 가면 무슨 최대 공적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만 저는 저 친구가 한 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사들만큼 의리 없는 사람도 없어요. 자기한테 술 사준 사람도 바로 구속시켜버려. 어떤 상황이 되면 모른 그 채. 사람에게 또 눈물을 머금고라도 뭐 눈물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쩔 수 없다 하고서 몽둥이를 들 수 있는 사람들이 참 어떻게 보면 잔인해죠. 좀 모질고 참 비인간적인 그런 면들이 있습니다. 정권이 3년 차에 접어들면 네. 현 정부에도 이제는 문제가 불거지죠. 권력 다툼 나옵니다. 후반기로 권력 가면 나옵니다. 당연히 나오죠. 지금 뭐 제가 볼 땐 지금 태양광 사건으로 전국을 헤집어 놓고 있는 이거 사건 네, 장난. 저는 엄청난 게이트가 될 걸로 봅니다.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이 게이트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어떤 언론에서 하나의 어떤 계기를 터뜨리면 윤석열 검찰에 대해서 제가 희망 섞인 기대를 하는 것은 그렇게도 저는 할 수 있다. 이 사람이 그렇게 정치권의 눈치만을 보고 그야말로 이 소위 야당의 어떤 그것만 뚫어지게 보는 그런 어떤 캐릭터는 저는 아니라는 그런 신뢰와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조국 수석이 그 한일 협정, 청구권 협정 관련해서 보상 배상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보상은 했지만 손해배상은 안 했다. 이런 표현 썼었어요. 어떻게 법조인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한 컬럼들도 많이 있던데 네, 어떻게 네. 보십니까? 보상과 배상이 한꺼번에 이루어질 수 없다. 뭐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는데. 글쎄, 이 부분을 참 이게 사실 그 부분은
약간 선무당식, 그러니까 어설픈 그런 하나의 그 지식입니다. 네. 우리가 좀 이 책상에서의 어떤 그런 이론적 지식이 있고 그거를 토대로 해서 좀 어떤 현실에서 적용되는 좀 폭넓은 그런 실무적인 또 인식이 있지 않습니까? 배상과 보상의 교과서적인 구분은 그게 맞습니다. 네, 맞죠. 맞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누구를 때렸다. 내가 가해자를 했다면 내가 물어주는 것은 배상입니다만 그렇죠. 내 대신 우리 아버지가 물어주는 것은 보상입니다. 아. 그렇지 않습니까? 배상은 불법을 행한 사람이 아니니까.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한 인정으로서 무는 것은 배상이고 국가가 대신 물어주는 건 보상이죠. 국가 배상 제도도 있습니다. 그건 국가가 잘못이라는 걸 할 때는 국가 배상이 되고. 그래서 일본 정부가 계속 보상이라고 한 거군요. 그런데 이제 한일 관계에 있어서는 이게 우리 국내에서 개인 대 개인 관계에 있어서는 그렇게 배상 보상을 구분하지만 국가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어느 국가도 자기의 잘못을 인정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2차 세계대전이나 1차 세계 끝나면 이제 패전국은 배상제도라고 하죠.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우리가 전쟁이 끝나고 전성국, 패전국 이렇게 정해졌을 있을 때는 그렇게 합니다. 배상이라 그러죠. 미안하지만 우리가 일제시대 때 여기서 조금 역사적인 지식이 좀 딱딱할 수 있습니다만 승전국이 아니죠. 우리는 승전국이 아닙니다. 네. 그런 국제관계 속에서 자칫 배상도 못 받은 상태에서 1960년대 초반에 박정희 정부가 들었으면서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외국에서 돈을 빌려오기도 하지만 일본에서 그 돈을 받을 때 배상 보상을 다 합친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일본으로서도 우리 외교 교섭을 통해서 돈을 그 당시 돈으로 뭐 3억 불인가 이렇게 받을 적에 이 속에는 자, 너하고 내하고 계산 이게 끝이야 하는 개념입니다. 그게 다 몽뚱그려져 있는 건데 지금 와서 그걸 가지고 그때 그거는 보상이야. 배상은 아직 시작도 안 했어 하면 일본 입장에서 황당해질 수도 좀 있다. 황당해. 근데 개인적 청구권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2005년도 6년도 노무현 정부 때의 그런 문제 때문에 그 당시 몇천 명에게 그러한 논리로 인해서 우리 정부가 해줬죠. 보상을 해줬지 않습니까? 해줬죠. 징용 관련해서. 몇 천억이 나갔습니다. 네, 나갔어요. 또 그때도 또 빠진 사람들이 네. 빠져서 빠진 건지 아니면 지금 재판하는 사람들이 이론적으로 따져보면 강제징용 하는데 일제시대 때 일본 가서 일했던 사람이 전부 징용이 아니다는 주장들이 거의 정설입니다. 즉 전부 다는 징용이 아니다. 1944년까지는 결국 돈 벌기 위해서 자기가 자발적으로 갔다. 그때 일본의 관점에서 보면 한국은 자기 나라입니다. 조선은 네. 식민지였으니까. 우리는 아픈 불편한 진실이지만 네. 1944년 해방되기 전에는 일본의 관점에서 보면 조선은 일본입니다. 자기네 땅이죠. 일본의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본토에서 원래 일본 사람 또 우리 조선인들을 총동원한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전장으로 내보내고 나이가 든 사람은 무기를 생산하는 그 공장으로 보내고 하는 것이 1944년도 6월부터입니다. 그때서부터 간 사람이 소위 강제징용이고 그 전까지는 어쨌든 어려운 환경에서 돈 벌러 갔다는 견해도 유력하게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걸 논할 수는 없고 노무현 정부 시절에 그와 같이 일제징용 피해 이런 부분을 개인적인 배상이 미흡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그 당시 했죠. 위원회를 만들었어. 근데 거기서도 또 빠졌거나 어쨌든 거기에 끼지 못한 사람들이 이번에 청구를 했는데 법원에서 참 판사님들이 볼 때 이론적으로 판결은 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돈을 구체적으로 주는 사람들은 일본 관점에서 보면 한국 정부가 그 구체적으로 돈을 주는 것도 한국 정부가 아이디어를 내서 거기서 재원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것을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에다가 압류 딱지를 붙이고 하니까 거기서 일본이 완전히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 네, 화가 난 상태. 이번에 수출 규제 저는 이거를 이거를 침략이다 무슨 뭐 경제 전쟁이다 하는 개념으로 몰고 가는 조국 수석 내지는 이 정부의 조국 수석의 뜻이 조국 수석의 뜻만이겠습니까? 대통령이 아무 소리 안 한다는 것은 이거에 대해서
동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저는 경제 침략이라고 과연 볼 수 있느냐의 점에서는 그건 심각한 이견을 갖고 있고, 일본에서 어쨌든 자기들 입장에서는 또 좀 이야기가 오르겠죠. 그렇게 해서 수출 규제를 한 부분이어서 이거를 좀 정말로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좀 협상을 해 좀 따지고, 그래도 그것이 안 될 때 그 다음 액션을 좀 생각했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이거를 너무 침략이다, 경제 전쟁이다, 이런 개념으로 가다 보니까 근데 시원은 할지 모르지만 네, 어찌됐든 아베는 졸렬해요, 좀. 졸렬한 건 뭐 맞는 맞습니다. 얘기고, 예. 자기들도 통 큰 선진국은 아니에요, 분명한 거는. 네, 일본이 많이 들고. 그렇게 막 속 좁은 그런 나라라는 건 사실은 다 우리가 아니까. 다 아는 사항인데, 저는 더 걱정이 이제 8월 초에 그 화이트리스트에서 지금 한국을 뺀다고 하는 이 부분이 정말 또 현실화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거의 저는 현실화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안 뺄 것 같은데요. 지금 저는 굉장히 일본 경제도 좀 타격을 많이 받는다는 그런 유튜브 기사를 많이 봐서. 일본이 타격을 만에 받는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된다. 네. 이러면 진짜 이거는 뭐 경제 전쟁이죠. 이렇게 되면. 예. 이건 불편한 진실입니다만 우리가 경제적으로 약하죠. 약하니까 서로 대등하게 맞짱 뜨기에는 저쪽이 더 강자고, 그렇게 정면으로 대결을 했을 때 어느 쪽이 피해가 크냐 하면 우리가 훨씬 피해가 크다는 점이 참 우리로서는 좀 신중해야 되지 않냐, 이런 예. 생각이 듭니다. 남북 군사 합의서에 대해서 헌법 소원 냈는데 그게 각하가 됐다고 합니다. 그죠? 각하가 됐습니까? 예. 예. 그게 이제 이 남북 군사 합의라고 하는 것이 작년 9월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평양에 가서 그 당시 이쪽의 국방장관, 북한의 또 무슨 그게 카운터파트하고 합의한 내용이 남북 군사 합의로서 왜 그 군사 분계선 상에 네. 정찰 비행 다 중단하고, 예, 맞습니다. 또 그 다음에 전방 GP들 네, 다 뭐 이렇게 철수하고 철수하고 전부 이런 거 철수했죠.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제 보수 우파 진영에서는 우리의 이런 것은 다 방어 목적의 정찰, 방어 목적의 그런 어떤 행위죠. 지피고,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 북한의 저런 행위들은 언제든지 우리에 대해서 침략을 할 수 있는 공격적 그거란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서로 여건이 다른데 이거를 자꾸만 남북 간에 대등한 것처럼 마치 서로 무기 내려놓자 하고 말이죠. 이런 식으로 된 것이 결국 우리의 국방 무장을 다 해제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특히 이제 군에서 이따 나온 예비역 장성들은 그렇게 많이 생각해요. 생각하고, 많이가 아니라 뭐 확신하고 있어요. 북한이 그 소위 핵을 포기한다고 하는 약속을 우리가 믿고, 또 북한이 어떤 군사적 도발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 약속을, 김정은의 약속을 믿는다는 전제 하에 이제 이 정부는 그걸 믿어보자는 것이고. 근데 지금 뭐 전혀 믿어서 예. 안 될 것 같다는 그래서 생각이 이 들어요. 남북 군사 합의가 북한의 여러 가지 탄도미사일 쏘고 이런 거 하는 거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북한의 군사 합의가 우리로서는 그만큼 위험한 거 아니냐는 생각에서 이것이 우리 국민들의 생명 안전에 좀 위해 요소가 된다 하고, 거기다가 더 결정적으로 지금 문 대통령이 잘못한 부분은, 이런 부분은 국회에 어쨌든 비준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네. 그걸 하지 않고 셀프 비준을 했단 말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있다. 헌법에서는 분명히 국가 안보, 국민들의 생명 위해를 잊을 수 있는 사항은 국회 동의를 받으라고 되어 있는 것을 그렇죠. 안 거쳤으니까 네. 이것은 헌법 위반이다 해서 일단 헌법재판소의 테이블 위에 올려서 한번 따져보자 하는 뜻으로다가 이 헌법 소원을 냈었어요. 그럼 비준동의서 안 받은 것도 혹시 나중에 우파가 정권 잡으면 직권남용으로 또 문제 삼을 수도 있는 내용인가요? 정답. 정답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리한가요? 지금 제가 이 좀- 정부에서 한 일 가운데 뭐 탈원전 문제라든지 말이죠. 예. 뭐 바로 이런 군사합의, 지금 네, 예를 비준 드신 이런 셀프 비준, 그 밖에도 했던 여러 가지 조치들 가운데 지난 2년 동안 서울지검에서 했던 적폐수사의 그 프레임으로 적용하면 직권남용 많이 있죠. 다 많다. 근데 직권남용, 직무유기 이걸 너무 하면 근데 이 사실은 이 직권남용은 공무원들이 이게 일을 못해. 바로 직권은. 그겁니다. 뭐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직권남용을 이렇게 남용하는 것의 문제점은 단순히 이 사람들이 다음에 혼날 수 있다 이런 문제를 넘어서서 당장 지금
그 일선 행정관청에서 꼭 이런 거창한 정치적 이슈가 아니더라도요. 예를 들어서 이 지역에 건물 하나 짓는 것 또는 길을 하나 내는 것도 예를 들어서 어떤 허가를 해주는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예컨대 민원이 하나 들어오거나 혹은 도시계획법상 뭐를 이렇게 조치를 해야 될 부분이 뭐라도 하나 있으면 안 합니다. 직권남용 될 수 있지. 직권남용. 와, 이거 진짜. 그리고 대한민국 지금 내가 스탑 하는 되겠네, 일이 스탑. 3년 뒤에 5년 뒤에 어떤 식으로 그때 했던 일 이러면 진짜.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야. 우리 이런 법 규칙이라는 하는 것이 모든 경우를 다 규정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전에는 내가 돈 안 받으면 사심없이 하면 나름대로 떳떳했어요. 예를 들어서 조금은 리스키한 일이라도 내가 저 사람한테 내 커피 한 잔 안 먹어서 하면 내가 나중에 감사를 당해도 떳떳하다는 그런 자신감 위에서 일을 했는데 지금은 내가 무슨 촌지를 안 받고 밥을 안 먹어도 직권남용. 그러니까 전부 다들 내가 차라리 복지부동을 해서 차라리 일 안 한다고 깨지는 게 맞지. 그럼 직무유기.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로 이제 과연 이제 은행 일치를 정말 보일 것인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정말 기가 막힌 얘기를 했어요. 내 정부에, 그러니까 현 정부의 어떤 그런 권력 실세라도 문제가 있으면 똑같이 엄정하게 해라는 말이, 이 말이 검찰 개혁이 뭐냐?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뭐 공수처를 만들고 검경 수사권 조정, 이게 검찰 개혁이 저는 아니다. 그것은 하나의 제도의 개편이고 기구를 만드는 문제지. 공수처 만든다고 검찰 개혁이 됩니까? 검찰의 운영, 기소권의 운영에 있어서 정말 지금과 같은 무소불위의 권한을 좀 줄여야 되고, 아까도 말했지만 신문에 나지 않는 일반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 사건에도 같이 신경을 쓰고 해야 된다는 그겁니다. 아니 이른 아침에 집에 주거지 수속은 압수수색은 왜 그렇게 자주 가는 거야? 우리 때는 정말 이러지 않았다고 저는 감히 얘기합니다. 아니 집에 압수수색 막 공직자들 5년 전 일을 조사하면서 지금 아침에 압수수색 새벽 4시, 5시. 그거 왜 갑니까 도대체? 아침에 일찍 어디 나갈 물론 아침에 어디 갈까봐 네. 한다는 것인데, 근데 그 집에 정말 마약 사범이나 또는 범인 도피로 거기 범인이 숨어 있을 것 같다. 그 사람을 잡아야 되기 위한 압수수색은 해야 되지만 5년 전에 공직자로서 5년 전에 했던 일의 흔적이 집에 마치 공수처를 만들면 마치 우리 사회가 부정부패가 일소되는 것처럼 자꾸만 그렇게 네 편 내 편을 가려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이번에 문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나는 정말 그 말대로 윤석열 총장이 대통령이 얘기한 대로 권력 질서에 대해서도 정말 네. 참 절대적으로 그렇게 해주길 바랍니다. 네, 윤석열 총장, 네, 정말 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화이팅 하시고요. 네. 주변에서 윤석열 총장 만난 사람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참 강직하고 화통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 강직하고 화통한 우리 검찰총장의 모습 끝까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간박종지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우리 석도현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